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일제시대에 들어왔어요. 일제시대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파트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식민지가 되기 전, 식민지 이전,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식민지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식민지 시기, 일제강점기죠. 식민지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를 볼 예정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를 되게 길게 그렸죠. 요 파트가 원래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일 힘든 코스는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 코스만 남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를 배울 건데 네, 요 일제강점기 시기는 전체적인 구도를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전체적인 구도를 정리해 두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제가 뭐 연도를 외워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시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랄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라면 요 정도의 연도는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국민 기초 상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제 시대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생활을 했었던 그 시대가 몇 년부터 몇 년인지 아시나요? 이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36년 일제치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를 공부하실 땐 기본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1910년이겠죠. 1900 앞으로는 19는 안 쓸게요 앞에 1910년부터 몇 년까지겠어요? 10년대 단위로 끊는 거니까 그 다음 시대는 20년대에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대 첫 번째 파트는 19년까지인 거지. 그죠? 여기까지가 제 1부야. 요렇게가 제 1부고요. 그 다음에 20년부터 언제까지겠어요? 그 규칙대로면 29년까지겠죠. 29년까지가 제 2부예요. 요렇게가. 그리고 마지막이 30년부터 끝까지 광복까지 여기가 이제 제 3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 봐봐.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새로운 시대를 불러올 만한 거대한 변화가 올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요 직전에 굉장히 뭔가 큰 변화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1919년의 거대한 변화의 계기는 국내에서는 요거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3.1 운동을 보시면 됩니다. 3.1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요 시기가 1차 대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1차 대전이 끝나가는 배경 위에서 3.1 운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선 3.1 운동, 국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요게 이제 19년도에 있었고 요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29년은 요거는 작년에 배웠던 건데 기억나시려나? 요게 경제 대공황입니다. 경제 대공황. 요게 경제 대공황이고요. 이때 일본도 같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이럴 거예요. 일단 뭐 간단하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볼 거다. 요렇게 투 트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배우는 순서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했는지부터 쓱 봐요. 끝까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이제 시기에 맞게 보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던 방식을 보면 당연히 일본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해준다고 가정해봐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건데 이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무조건 일본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게 무조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본이 지배를 해올 때 저항을 하겠죠. 일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는
최대한 처음 시작할 때는 강하고 빡센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인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빡세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빡센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빡센 분위기에 무단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분위기가 보일 거예요. 무단 통치를 한 10년 가까이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응이 3.1 운동인 거지. 그러면 이걸 보고 일본인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아, 이런 식으로 무조건 빡세게 대들지 말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요런 통치 방식으로만은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조금 부드럽게 바꾸겠죠. 그런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고 부릅니다. 문화 통치. 문화 통치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조금씩 분위기가 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2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이때 일본도 굉장히 타격을 세게 받아요. 타격을 세게 받으면서 이때 사실 일본은 요걸 전쟁 아니면 위기 극복이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이 결국은 전체주의를 선택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그 나라들이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2차 세계대전 그 이전부터 이미 침략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전쟁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에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방식의 통치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요게 지금까지 통치를 받다면 우린 여기에 저항을 해야겠죠. 근데 저항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저항 구조랑 똑같아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거죠. 지금 당장 싸우자. 지금 당장 싸우자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다. 지금 당장 싸워봐야 이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약간 미루고 다음에 싸우자. 그러면 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할 거냐? 힘을 기르자. 근데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나라를 잃은 뒤에는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실력 양성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나 요런 삐침 생기는 게 너무 싫어요. 요런 삐침 생기는 게. 아무튼 그렇고 당장 싸우자는 방식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였었죠. 의병. 그죠? 근데 이때는 똑같은 의병 활동을 하는데 명칭을 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어, 의병이 아니라 무장투쟁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무장투쟁 운동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의거, 요인암사라고 이런 건 의거 혹은 의열 활동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무장투쟁 운동 요게 요거는 당장 싸우자는 거니까 계속 해 나가겠죠. 그죠? 끊임없이 되는 대로 해 나갈 건데 그 정도 생각은 안 배웠어도 들지 않나요? 이제 아예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럼 무장투쟁 같은 방식의 운동은 국내에서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대체로 만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주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반도 북쪽 지방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시작하는 거겠어요? 우리 아마 기억날 거예요. 우리 의병 배울 때 의병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뭐 서울 진공작전까지 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배웠어요? 일본이 한반도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민간인까지도 공격하는 남한 대토벌을 시작한다. 그래서 의병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은 어렵다고 느끼고 만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주에는 사실은 이미 의병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올라가들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무단 통치기에 어떤 무장 통치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 문화 통치기 요 시기에 일정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전쟁 시기가 되면 요때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랑 해요? 처음엔 중국이랑 중일 전쟁을 했다가 그다음에 미국이랑 하죠. 이 얘기는 중국이나 미국도 일본을 적으로 두고 있고 우리도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즉 중국, 미국과 우리는 똑같이 일본을 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중국, 미국 이 나라들과 팀 플레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팀 플레이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인데
실력 양성 운동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우리 애국계몽 때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예요. 애국계몽 때도 실력을 기르자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 뭐였어요? 두 가지였었죠. 뭐가 빵빵해야 된다?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고 지갑이 빵빵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머리에 든 게 많기 위해서 교육. 그죠? 그다음에 지갑에 든 게 많기 위해서 돈이 많기 위해서 산업. 근데 요거는 국내에서도 할 법하죠.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당장 싸우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할 법한데 대신에 분위기를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단 통치 같은 시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30년대 이후에 전쟁 시작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거의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은 사실상 20년대에만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거의 20년대에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요게 지금까지 봤던 게 일제시대 36년간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기본적인 구도.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고 계시면 앞으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3, 40년대 일제에 대한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통치와 우리의 저항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다 이 구조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고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공부하시는데 편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아이고 요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캡처 따 두시고요. 이제는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대를 볼 텐데 굉장히 어 저도 역사 공부를 짧게 한 편은 아니지만 이 사진만큼 기분 더러운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건물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경복궁 안에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이라고 하면 이제 근면하게 정치하는 공간. 그래서 왕이 근무하시는 공간이거든요. 왕의 집무실이고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대소신료들 여러 신하들 모아서 회의를 열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저기 일장기가 걸려 있다는 건 앞으로는 이제 정치를 일본이 하겠다라는 걸 아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교관 이범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본은 나의 육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정신을 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뭐 단순하게 그냥 너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난 독립운동할 거야. 너네가 나의 정신을 멸하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냥 개인 차원에서 되게 멋있는 각오를 보여주는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조금 더 크고 현실적으로 조금 크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 나라는 글자에 나라는 글자를 빼고 여기다가 민족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대충 이 글의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봐봐. 민족이라고 해보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를 빼고 민족이라고 해보시면, 자, 일본은 민족의 육체를 망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정신을 멸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민족의 육체가 뭐겠습니까? 국가와 정부죠. 일본은 우리 민족의 국가와 정부를 멸하게 할 수는 지금은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국가와 정부를 잃어버렸더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린 우리의 민족이다. 이걸 잃지만 않고 있으면 우린 언젠가 다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사실은 요 표현을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요 앞에 경술 두 글자는 연도겠죠. 우리가 경술련이 1910년이에요. 우리가 한일 병합된 해가 1910년이죠. 그래서 국치하면 국가적 치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술국치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공식적으로 됐던 고해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무단 통치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텐데 일단 전체적인 식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을사늑약 체결하고 나서 외교권 빼앗아 갔죠. 그때 외교권을 관리해 준다면서 세웠던 건물이 관청이 어, 통감부였죠. 이 통감부가 레벨업한 게 조선 총독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장관이 총독이고 이 총독이 조선을 전체를 통치하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래요? 일본 육해공군 대장이라 그러죠. 이 얘기는 직업이 군인 중에서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삐침이 자꾸 직업이 군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장 높은 장군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조선을 통치함에 있어서 그 분위기를 군대식 분위기로 가겠다는 거죠. 군대라는 조직의 기본 운영 원리는 뭐예요? 복종이죠, 복종. 그래서 이렇게 마치 복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군대처럼 조선의 식민 통치도 굉장히 빡세게,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걸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요게 총독부 건물이에요. 근데 요 사진은 일제시대 때 사진은 아니고요. 옆에 군인들 떼지어서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6.25 전쟁 때 우리가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으로는 광화문 광장 그 지역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총독부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요. 저 뒤에 이제 우리가 보통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면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뒤에 이렇게 북악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경복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총독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총독부가 되게 높죠. 높아서 이 경복궁의 회랑을 다 가리고 있죠. 이 의도가 뭐겠어요? 여기 이렇게 총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관청 건물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민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요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총독부가 경복궁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의 시대는 끝났다. 경복궁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고 우리 총독부가 국가를 통치할 거다. 조선을 통치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요 경복궁 뒤에 이렇게 청와대가 있어서 여기에 대통령이 계셨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을 가리는 형태로 총독부가 설치가 됐었고 요 모양도 이거 눈에 보이시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일본의 일자예요. 일본의.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게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 총독부는 그래도 지금 사진 요 컬러 사진이 일제시대 사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 뒤에 청와대가 보이네요. 그죠? 여기 청와대 있고 경복궁 보이는데 요게 청와대죠. 그다음에 경복궁이고. 네, 요게 이제 총독부 건물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요거를 원래 독립하고 난 뒤에도 없애지 않았었어요. 없애지 않고 우리 정부가 생긴 뒤에는 우리가 이런 아픈 기억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를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관하는 박물관으로 운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꼴보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김영삼 정권 때 해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하고 근데 완전히 100%다 없앤 건 아니고요. 그 이렇게 중요한 요 건물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북 천안에 가시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당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죠. 거기 이제 이 건물의 일부 잔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총독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총독부의 장관이었던 총독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대 통수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의 사실상 왕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조선시대의 왕의 권력보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 권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법, 사법, 행정, 군대 통수권 뭐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을 깨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무개혁 기억나시죠? 광무개혁 고종 주도로 했었던 그때 이제 법률의 기본으로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 역할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 대한국 국제라는 제도에서 황제권을 되게 강조하면서 그때 황제권으로 보장했던 권리가 딱 이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기존의 황제처럼 총독이 활동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가 굉장히 빡센 분위기였다라는 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헌병 경찰제예요. 헌병이라는 게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던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군사 경찰이에요. 군사 경찰. 그래서 군대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군인을 잡아가는 경찰이 군사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경찰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MP 헬멧에도 MP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이제 어깨띠로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MP가 이제 밀리터리 폴리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활동하는 경찰을 헌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요 시대에는 헌병 경찰제를 적용했다. 이 얘기는 민간인이 뭔가를 잘못해도 헌병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찰들이 다 군사 경찰이라는 거지. 그래서 민간인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민간인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군인 경찰이 와서 군대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헌병경찰제를 상징하는 당시에 가장 잔혹한 법 두 가지가 요 두 개예요. 직결처분권 그리고 태형령 요 두 가지인데
즉결 처분권은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안 드려도 단어만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그 자리에서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돼, 안 돼,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경찰이 저를 잡아가겠죠. 그럼 경찰은 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순간만 돼도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용의자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잘못하다 걸려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럼 경찰은 이제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현행범으로 잡은 거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증거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게 확실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찰에 송치하죠. 그죠? 그럼 검찰의 검사가 경찰이 보고한 내용과 여러 가지 증빙 사실을 보고 이 법을 어긴 게 사실이고 이런 증거로 증명이 되는군 하면 그때 법원에 기소하죠. 그럼 그때부터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가 범죄자 이미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적절하게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 당장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직결처분권입니다. 그다음에 태형령 요거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구타야 구타. 구타인데 어 태형령을 조선인만 적용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은 그래요. 우리 일본도 옛날에는 태형령이 있었는데 우리는 근대화 정책을 하면서 태형령이라는 법을 없앴다. 근데 너네는 아직 있길래 너네 기존의 법을 존중해서 너네만 적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얘기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이제 무섭고 빡치는 건 직결처분권이랑 태형령을 콜라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경찰 눈에 마음에 안 들었더라 하면 패는 거예요. 명분은 나중에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1910년대 일본 헌병 경찰들이 조선인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탄압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하는데 언론은 뭐 아실 거고요. 신문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집회는 이제 모여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정한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집회죠. 출판은 뭐 책이나 잡지, 정기 간행물, 뭐 팜플렛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해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출판이고요. 결사가 결사는 집회랑 조금 비슷한데 집회는 일회성으로 모이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냥 그날 그때 단발적으로 모여도 집회인데 결사는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쭉 운영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게 결사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요거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요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죠. 근데 요거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빼앗겠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많이 받아왔었던 신문들이 다 폐간이 됩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이 폐간이 되는데 황성신문은 그냥 이거 외울 건 없고 적어만 두세요. 황성신문 주필을 하셨던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황성신문에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셨던 그런 선생님 중에 장지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글을 쓰셔서 유명하냐면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글을 써서 유명해요. 이게 제목만 보면 한문으로 된 제목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에 이르러 방성대곡 크게 목 놓아 우노라 펑펑 우노라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눈물 셀 것 같은 거야. 나 지금 울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걸 나 지금 울고 있다라는 얘기를 신문에 쓴다는 건 그냥 나 혼자 슬프다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슬프고 말 거면은 일기에 썼겠죠. 근데 이걸 신문에 썼다는 건 나만 슬퍼할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슬퍼하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픔과 서러움이 가장 극점에 달했을 때 요 글을 쓰신 거예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한일병합 같죠. 근데 오히려 아니에요. 한일병합이 아니고 을사늑약대예요. 왜냐면 을사늑약대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식민지가 될 게 거의 확정됐다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된 거거든요. 오히려 한일병합은 뭐 이미 정해진 거라고 들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라 덜해. 근데 이제 을사늑약대는 우리 진짜 식민지 되는 거야라는 충격이 너무 거셌던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시기에 이런 글을 쓰셨던 그 글을 수록했던 신문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매일 신보는 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신민의 주도 안창호 선생님과 신민의 주도하셨던 양기탁 선생님께서 발간하셨던 신문이고요. 요 신문이 조금 빡셌던 건 기억나시죠?
베델이라는 영국인과 함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베델은 영국인이라서 이제 일본이 함부로 못 건들죠. 그러니까 대한매일 신보는 다른 신문들보다 조금 더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조선의 침략, 조선을 향한 탄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한매일 신보의 활동 중에 제일 유명했던 게 우리 지난번에 애국개몽운동에서 국채보상운동 배웠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자유를 찾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사람들의 돈을 모아야 되니까 홍보가 중요하겠죠. 그때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국채보상운동의 홍보를 도맡아 하기도 했었죠. 국채 삐침이 너무 심한데. 국채보상운동의 홍보를 많이 돕기도 했었다라는 건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문들이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았겠죠. 근데 이렇게 1910년대에 이런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정책을 일본이 하면서 이런 신문들도 폐간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인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막 아침마다 학교 나오고 막 저 같은 사람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가르치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요게 이제 뭐 인재 양성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교육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일정한 생활 양식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목적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사고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여러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 내용이 학습 내용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함께 다뤄보고 생각해 보면서 사고력을 기르라는 게 원래는 교육의 목적이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때 1910년대 일본이 했던 교육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얘들이 했던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뭐 시민의 양성, 생활 양식, 사고력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오로지 노동력 양성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명령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일본어를 가르치고요. 그죠? 그리고 사고력을 기르는 학문이 아니고 실업교육이라 그래서 기술만 가르칩니다. 기술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 일본어 가르치고 그래서 일할 수 있게 기술만 가르치는 철저하게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자체 내에 사고력을 기르게 하려는 목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작년에 제국주의 막 식민지 만들어가는 과정 배웠을 때 식민지를 왜 만든다고 했어요? 식민지를 만드는 이유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공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공장에 필요한 원료나 노동력을 싸게 구하고 요게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맞게 자신들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사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뭐 하는 내용의 사업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조선의 각 토지들을 조사하는 거죠. 각 마을별로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 땅에서는 어떤 것들을 기르고 있고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미 하는 걸 봤었어요. 우리 광무개혁 기억나세요? 광무개혁의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양전지계 사업이라는 게 있었다고. 양전지계 사업도 어때요? 토지를 조사해서 그 주인을 확정하고 그 주인에게 이제 지계라는 땅 소유를 인정한 그 토지 문서를 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소유를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그런 게 양전지계 사업이었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똑같아요. 땅을 조사하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실제 목적은 양전지계 사업 시절보다 조금 더 못됐어. 양전지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일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는 조금 더 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지만 얘네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즉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토지를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광무개혁 때 양전지계 사업 때는 토지조사관이 나왔거든요. 직접 나와서 땅을 조사하고 다니면서 이거 누구 땅이냐, 누구 땅이냐, 여기 뭐 키우냐 이런 걸 알아보고 다녔는데 요때는 어, 소유자가 내가 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총독부로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때도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단히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사람을 때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를 할 때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요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홍보도 잘 안 되고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이런 서류 떼라 저런 서류 떼라.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온라인 개인 인증하고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있냐고 직접 다 다녀야 되는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시간도 짧아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자기가 땅이 있어도 아예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서 신고를 못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떼와야 되는 문서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기간 너무 짧고 막 내가 알게 됐을 때 이미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때 자기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해서 땅의 소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뺏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개인 소유라고 보기 애매한 땅들도 많아요.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을 공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창고처럼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농사짓기 뭐 하니까 그냥 애들 놀으라고 공터처럼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있는 땅들은 개인 소유로 확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총독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문중토지. 문중토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 문중토지 써 있죠. 문중토지라는 건 뭐냐면 가문 공동 소유의 토지를 얘기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선산. 그죠? 왜 우리 그 족보 같은 거 보면 족보 자세히 본 친구들 별로 없을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라고 치면 저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정도는 특정 공동묘지에 계세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모든 조상분들이 하나의 산에 다 묻혀 계세요. 이 얘기는 그 산이 우리 가문이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산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산도 땅이잖아요. 근데 그 산을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죠. 마을, 이 가문 공동 소유지. 근데 기존의 조선시대는 이런 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산이 어떤 가문의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땅에 대해서는 오로지 개인만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특정 개인으로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으면 이런 땅은 주인이 없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가문 공동 소유의 땅인데요. 이거 안 먹혀. 그냥 총독부가 빼앗아 가는 거죠. 사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단순히 소유권을 누구 건지 확정 지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다가 끝이 아니고 누구 건지 모르겠는 소유가 확정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다 빼앗아 가겠다.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더 실제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유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신고가 어려운 모든 토지들을 다 총독부가 차지하게 되면서 총독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부는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회사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 땅을 일본인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일본 본국 중에서도 그 안에 자기 땅이 없어서 힘든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시라고. 한반도로 오시면 우리 총독부가 굉장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에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들은 내가 땅이 있어도 신고를 제대로 못해서 뺏겼거나 아니면 우리 가문 땅을 뺏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젠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고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나라 농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게 원래 조선은 소작농의 경작권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없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친구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근데 그거를 한 몇 년 해왔어. 근데 갑자기 홍길동이 나보고 나가래.
그러면 그냥 순순히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이거 제 땅은 아니지만 제가 꾸준히 농사 지어왔던 땅이다. 그래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제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냐. 이걸 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었고 정부도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네 땅은 아니지만 네가 여기서 오랫동안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이 너를 나가라고 해도 너가 안 나가고 여기 농사 지을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조선시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주가 땅의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소작농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 회사령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거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땐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운영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기업 세운다 그러면 거의 허가 안 해주고 일본인이 기업 세운다 그러면 허가는 물론 지원까지 해주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조선인의 경제 활동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전매제도 실시하는데 전매제도라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있긴 해요. 우리 2학년 때 한무제, 염철전매제 이런 식으로 배우긴 배웠었는데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독점해서 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사려면 무조건 정부한테서만 사야 되는 그런 게 전매제예요. 전매제. 어 근데 이게 이제 왜 여러분들이 그 국어 시간에 허생전 배우셨을 거예요. 허생전에서 허생이 보면은 공부 때려치고 나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뭐 망건 이런 아니면 제사에 필요한 노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싹 다 쓸어가 버리죠. 그다음에 자기만 팔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민간에서 하는 건 독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건 전매라고 합니다. 전체에 팔매자를 써요. 근데 당시에 인삼과 담배가 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과 담배를 총독부에서 전매제 즉 총독부에서만 파는 그런 식으로 총독부가 돈을 벌었던 거죠. 지금도 전매제로 운영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물 이런 것들.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 전기를 꽂거나 뭔가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죠.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순간에 그걸 누르는 순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전기를 사는 방법은. 물도 마찬가지. 물도 우리가 물을 트는 순간 물이 나오죠. 그 순간에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하는 어,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한테서 물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전매제인데 이때는 인삼과 담배를 전매제로 운영을 해서 총독부만 독점적으로 이 인삼과 담배를 판매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광복 이후에도 좀 남아 있었어서 한동안은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점 판매를 했었었는데 곡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민영화되면서 지금의 KTNG라는 기업으로 남아있긴 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매제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내용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